베트남 라오스 여행번 5편 6 국상의 교통 서비스와 베트남 사회의 무게함이세요. 베트남의 시외버스 교통은 도어투도어가 기본 원칙이라고 말한 바 있다. 차가 손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픽업을 해주며 그것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픽업 차량을 보내준다. 물론 그 비용은 버스회사 부담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승객들이 알아서 터미널까지 와서 차를 타고 이동한 후 목적지 터미널에서 알아서 하차하여 끝나는 그런 몰상식은 베트남 사전엔 없다. 오늘 까오방에서 님빈까지 오며 경험한 베트남의 교통 서비스를 소개한다. 어제 숙소 근처의 큰 호텔로 다짜고짜 쳐들어가 직원에게 하노이로 가는 교통편 예약을 부탁하였다. 친절한 여직원은 싫은 표정 하나 없이 이쪽 저쪽 전화를 걸어 예약해주더니 어디서 픽업을 해주면 좋겠느냐고 묻는다. 숙소의 위치를 설명할 길이 없어 이 호텔로 오겠다고 했다. 그리고 오늘 새벽 6시 반 차는 정확히 나를 픽업하러 왔다. 하노이까지 차비는 380영동. 휴게소에서 운전사에게 차비를 주자 하노이 어디까지 갈 거냐고 묻는다. 님빈이나 라오스까지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가는 버스가 있는 터미널 아무 곳으로나 데려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님빈행 버스가 출발하는 터미널에 데려다 주겠다고 한다. 하노이에 들어와 대부분의 승객을 데려다 준 후 운전사가 도로가에 차를 세우고는 차에서 내린다. 23분 정도 지났을까 나보고 내리라고 한다. 차를 내리니 옆에 오토바이 택시 한 대가 서 있고 내 짐이 이미 거기에 실려 있다. 그리고 내게 그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라 한다. 버스 운전사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해둔 후 나보고 차에서 내리라고 한 것이었다.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15분 정도 달리니 큰 버스 터미널이 나타난다. 오토바이 요금이 얼마냐고 물으니 돈은 이미 받았다고 한다. 오토바이에서 내려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는데 삐끼가 하나 따라 붙는다. 님빈 하면서 계속 따라온다. 큰 터미널 안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자니 그 삐끼는 계속 따라와 님빈 하면서 수많은 차 가운데 하나를 가리킨다. 하노이 님빈 차비가 10만 동 500원 정도이라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거늘 얼마나 바가지를 씌우려고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버스가 출발하자 나는 버스 차장에게 님빈의 땅콩으로 간다고 하였다. 차장이 돈 받을 생각을 않는다. 또 이러다가 내릴 때 급하게 돈 받는다고 허둥대다 실수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님빈 시내에 들어온 후 잠시 뒤에 차를 세우고는 내리라 한다. 차비를 내려고 돈을 꺼내자 이미 받았다며 필요 없다고 한다. 오잉? 하노이까지 차비만 내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이제야 모든 의문이 풀린다. 오토바이 운전사는 버스 운전사로부터 내가 님빈행 버스를 탈 것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았고 오토바이 요금과 함께 님빈행 버스 요금도 함께 받았다. 그리고 터미널에 도착하자 님빈행 버스 직원을 불러 나를 부탁하면서 버스 운전자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님빈행 버스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에게 전달한 것이다. 내가 삐끼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실은 버스회사 직원으로서 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필사적으로 나를 쫓아다녔던 것이고 내가 오늘 이렇게 편하게 님반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베트남의 두 가지 사회 시스템 덕분이다. 첫째는 승객인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정보가 버스 운전사 마이너스 오토바이, 운전사 마이너스 버스 회사 직원 마이너스 버스 차장을 거치는 과정에서 조금의 손상도 없이 정확히 전달되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정보 전달과 함께 돈도 같이 전해졌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금액이 정확하게 전달되었다는 점이다. 이번에 돈거래는 중간에 누구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 하여도 뒤탈이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 오토바이 운전사가 버스 운전사로부터 받은 돈을 혼자 다 차지하더라도 아무 표시도 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 운전사는 오토바이 운전수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아무 의심 없이 돈을 맡겼고 오토바이 운전수는 그 돈을 정확히 전달하였다. 그 뒤에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돈의 전달이 한치의 오차도 없다. 도대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완전한 신용사회가 성립할 수 있는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이런 시스템을 지탱할 수 있는 내가 모르는 메커니즘이 존재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놀랍다. 베트남이란 국가 그리고 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베트남의 앞날은 틀림없이 밝을 것으로 믿는다. 베트남 라오스 여행번 외편 7 코코넛과 사탕수수. 나는 청량음료수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동남아에 오면 거의 마시지 않는다. 좋은 대체제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코코넛이다. 코코넛 과액은 뭐라 할까 좀 슴슴한 편으로 별 자극이 없다. 단맛도 별로 없다.
더운 동남아에서는 뭔가 차고 자극적인 음료가 당기는데 그런 점에서는 코코넛은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코넛은 묘하게 끌리는 표현하기 어려운 맛이 있다. 작년 동남아 여행에서 사탕수수즙의 맛을 처음 알게 되었다. 지름 3cm, 길이 2m 정도의 사탕수수 줄기의 즙을 짜내면 아메리카노 큰 컵 한 컵 정도의 즙이 나온다. 거기에 얼음을 가득 채워준다. 사탕수수즙은 코코넛의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준다. 아주 달고 시원하고 상쾌하다. 그래서 아주 더운 날 자극적인 것을 마시고 싶을 때는 사탕수수즙을 찾는다. 시탕수수즙을 짜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칡즙을 짜는 것과 비슷하다. 톱니에 바퀴가 달린 기계에 사탕수수 줄기를 넣어 압착하여 즙을 짠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어딜 가더라도 시탕수수즙을 팔고 있는데 즙 짜는 기계는 나라마다 좀 달라 재미있다. 캄보디아의 기계는 상당히 투박하고 조잡하다. 이에 비해 베트남은 산업발전이 가장 앞선 나라답게 기계가 상당히 세련되었다. 전통시장에 가면 사탕수수 줄기를 벗긴 후 속살을 썰어 비닐봉지에 넣어 판다. 처음에는 바나나라 생각하고 사려 했지만 사탕수술인 것을 알고는 그만두었다. 맛보기로 한 개 얻어 씹어 먹어보았는데 아주 달콤했다. 그렇지만 씹고 남은 줄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못해 포기한 거다. 꼭 한번 맛을 봐야겠다. 베트남, 라오스 여행번 외편 8 친절한 베트남인, 정직한 베트남인. 지난번에 시외버스를 타면서 경험하였던 베트남 사람들의 정직성과 신뢰성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이 사람들은 참 친절하다. 다른 사람이 뭔가 어려운 일에 처해 있는 듯 보이면 달려와 무슨 일인지 묻고는 서슴없이 도와준다. 자신에게 상당히 부담되는 일인 걸로 보여도 쉽게 도와준다. 곤란한 일이 생겨 먼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절을 당한 적이 없다. 그저께 오토바이로 동티엔 하라는 곳을 찾아갔다가 너무 늦는 바람에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다. 오는 도중 터널 속을 지나는데 오토바이 상태가 이상했다.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오토바이가 멈춰 서버렸다. 개솔린이 바닥을 드러낸 것이었다. 난감했다. 이 도로는 거의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곳으로 보행자는 없고 차와 오토바이들만 잘 닦인 도로를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벌판에 도로만 있는 곳으로 건물은 시야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차들은 옆으로 쌩쌩 지나간다. 날은 어두워오는 데다 휴대폰은 이미 배터리가 다 되어 목통이 되었다.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바로 이런 상황이다.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를 끌고 갈 수밖에 없었다. 자전거라면 그래도 모르겠는데 무거운 오토바이를 익숙치 않은 손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얼마나 가야 할지 그야말로 막막했다. 오토바이를 끌고 10m쯤 걸었을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이 옆으로 다가와 멈춘다.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청년인데 무슨 일이냐며 묻는다.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 통역기가 필요하지만 내 핸드폰은 이미 먹통이다. 겨우 개솔린이 떨어졌다는 의사가 전달되었다. 그 청년이 주유소는 여기서 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자신이 개솔린을 사다 줄 사람을 묻는다. 반갑고 고마웠다. 꼭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주머니에 20만 동짜리 지폐가 있어 꺼내주고는 2리터만 사달라고 했다. 2리터면 4만 동이다. 그 청년은 내게 자신의 뒷자리에 타고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묻는다. 아마 내가 자신을 못 믿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을 것이다. 나는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청년은 떠났다. 나는 그 청년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역시 기대한 대로 30분쯤 지나 그 청년이 개솔린이든 1리터짜리 생수병 2병을 가지고 돌아왔다. 거스름 돈 16만 동은 가지라 했더니 한 사코 돌려준다. 그 청년과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우표와 외국 화폐를 수집하는 것이 취미라 한 말이 생각나. 지갑에 든 5,000원과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씩을 꺼내 혹시 한국 화폐가 없으면 간직하라고 주었다. 그는 내가 휴대폰이 꺼져 내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한참 동안 앞서 길을 안내해준 후 남은 길을 잘 설명해주고는 떠났다. 또 한 번 크게 베트남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이러다 보니 나도 변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무슨 곤란한 일이 생겨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은 없었다. 끙끙대며 혼자서 알아서 일을 해결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사람들이 하도 잘 도와주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 스스로가 아무 부담 없이 근처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청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웃는 얼굴로 두말 않고 도와준다.
베트남 라오스 여행번 외편 9 풀빌라. 10년쯤 전인가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어가 되다시피 한 풀빌라라는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 몰랐다. 풀빌라가 젊은이들 사이에 큰 인기가 있고 숙박비가 무지 비싸다는 말을 듣고 나는 풀빌라가 모든 것을 갖춘 아주 호화스러운 빌라, 즉 풀빌러로 생각했다. 딸과 사위가 베트남에서 1박 40-50만인짜리 풀빌라에서 숙박했다길래 무슨 시설을 갖췄길래 그렇게 비싸냐는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국내 풀빌라는 1박에 100만 원이 넘는 곳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얼마나 많은 시설을 풀로 갖춘 숙박시설인지 궁금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풀빌라는 수영장, 즉 풀을 기춘 숙박시설, 풀빌러란 걸 뒤늦게 알았다. 아니, 풀빌라가 겨우 그딴 것이었어? 이곳 동남아를 여행하다 보면 숙박업소에서 풀은 필수시설이다. 방이 4-5개 정도 갖춘 1박 2만원짜리 홈스테이에서도 풀은 당연히 구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맨날 2만원짜리 이하방에서 잤지만 풀이 없는 곳은 거의 없었다. 작년 캄보디아 시엘립에서는 올림픽 경기장만한 풀을 사흘 내내 나 혼자 독차지했다. 이번 여행에서도 나는 매일매일을 풀빌라에서 호사를 누리고 있다. 추워서 풀에 들어가진 못하고 있지만 베트남 라오스 여행번 외편 10 ATM 수수료. 요즘은 국내에서는 현금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ATM 기계를 언제 사용해 보았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다른 분들도 대개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ATM 기계를 사용하더라도 사용 수수료를 낸 적은 거의 없었던 컷으로 기억된다. 이번 여행에서는 트래블 월렛을 준비해왔다. 간단히 말하면 외화 캐시카드이다. 특정 외화를 충전해두고 그 나라 ATM기를 통해 언제든 출금 가능하다. 거기다가 직불카드 기능도 한다. 트래블 월렛 덕택으로 현금을 많이 기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 편리하다. 그런데 ATM기를 이용하는데 수수료가 엄청나다. 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나는데 베트남의 경우 한두 은행을 제외하곤 수수료가 4-5만 동에 이른다. 게다가 1회 인출 한도가 높지 않다. 그래서 우리 돈 15만원 정도를 인출하면서 수수료를 거의 3.000원 가까이 지불한다. 라오스는 더하다. ATM 인출 한도가 150만 깁 10만원인데 수수료가 55.000 깁 거의 3,500원이나 된다. 나 같은 관광객이야 한번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ATM기를 이용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닐 것 같다. 베트남 라오스 여행번 외편 10일 도대체 어떤 놈이 돈을 이따위로 만들었어. 돈지페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에게 이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즉 얼마짜리 돈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사용자가 돈을 쓰면서 이 돈이 얼마짜리인지 쉽게 알 수 없다면 화폐로서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라오스 돈을 쓸 때마다 분통이 터진다. 지갑에 여러 종류의 돈이 들어있는데 어느 게 얼마짜리 돈인지 금방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돈을 지불할 때마다, 그리고 거스럼 돈을 받을 때마다 그것이 얼마짜리 지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로 보고 아래로 보고 돌려보고 뒤집어보고 한다. 그러다 보니 돈을 계산할 때는 항상 몇 가지 지폐를 늘어놓고 어설프게 한 장 한 장 세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작년에 보름, 이번에 며칠 이렇게 라오스에서 지내 익숙해질 때도 되었건만 좀채로 익숙해지지 않는다. 보통 지폐는 4개의 모서리와 가운데에 아라비아 숫자로 금액이 적혀 있다. 그런데 라오스 지폐는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한 면에 아라비아 숫자로 적힌 금액은 하나밖에 없고 대신 아라비아 숫자 비슷하게 생긴 글자가 눈에 띄기 좋은 위치에 표시되어 있어 바로 눈에 들어온다. 이것은 아마 5천이라면 5영, 2만이라면 2영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한 듯하다. 아래 사진이야 그래도 가지런히 놓고 찍은 것이라 비교적 쉽게 구분이 가는데 지갑에서 돈을 꺼낼 때는 정말 아라비아 숫자는 얼른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된 금액을 찾는다고 허둥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게다가 돈의 단위까지 커서 아라비아 숫자를 찾더라도 동그라미 수를 헤아려야 한다. 라오스 화폐 속의 인물은 카이손 폼비안으로서 왕정을 폐지하고 총리와 국가주석을 지내다 사망한 인물이다. 라오스 지폐는 8종류가 있는데 모두 카이손 폼비안의 얼굴 사진이 들어가 있다. 그가 라오스 국민들에게는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게는 돈을 쓸 때마다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의 잘못은 아닌데. 베트남 라오스 여행번 외편 12 아메리카 인디언과 동남아인. 동남아 사람들은 이동을 할 때 거의 오토바이를 이용한다. 걸어다니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으며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도 가뭄에 콩나기이다. 오토바이를 타는 동남아 사람들을 보면 나는 항상 아메리카 인디언이 연상된다. 웨스턴 영화 탓인지 모르겠지만 내겐 아메리카 인디언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떼를 지어 말을 타고 질풍같이 달리는 모습이다. 백인 카우보이나 보안관도 말을 자신과 한 몸처럼 다루지만 인디언에 비한다면 그야말로 족탈불급이다. 그럼 아메리카 인디언은 언제부터 말을 탔을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컬럼버스 이후인 것만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원래 아메리카 대륙에는 말이 없었고 유럽인들이 가져가 퍼뜨린 것이기 때문이다. 필그림 파더즈가 북미에 정착한 것은 1620년이니까 말이 보급된 것은 아마 그 이후일 것이다. 중남미에서 건너왔다면 조금 시대가 앞설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뒤 불과 1-200년 만에 인디언은 말타기의 귀신이 되어버렸다. 영화를 보면 그들은 안장을 얹지도 않은 말을 타고 갈퀴만을 잡은 채 질풍처럼 달린다. 달리는 말 위에서 활을 쏘고 말 위에서 고개를 부리듯 온갖 현란한 기마술을 다 보여준다. 그들에게 말을 전해준 백인들에게는 턱도 없는 재주들이다. 오토바이는 서양에서 발명되었다. 그러나 지금 서양에서는 호사가들이나 오토바이를 타지만 동남아에서는 이미 생활의 한 부분이 됐었다. 그들에게는 국적 오토바이 제조사들 하나 없지만 전 국민이 생활의 일부로서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 오토바이로 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작은 오토바이 한 대로 아빠, 엄마, 아들, 딸, 할머니, 전 가족이 외출을 하고 엄청난 크기의 짐짝도 쉽게 운반한다. 아메리카 인디언이 유럽의 말을 자신들의 도구로 재탄생시켰듯이 동남아 사람들도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오토바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베트남, 라오스 여행번 외편 13전기 매트와 온돌의 민족. 이번 여행에 가져온 용품 가운데 가장 대박은 전기 매트이다. 열대지방에 여행하면서 무슨 전기 매트? 라 생각하실 분도 많겠지만 특히 베트남은 중부지방인 다낭만 하더라도 12월엔 밤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춥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달리 몸을 녹일 공간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추위에 신경 써야 한다. 5년 전 베트남 여행에서 여행기간 내내 추위에 떨어. 그 이유는 국내 여행이건 해외여행이건 여름을 제외하고는 항상 전기 매트를 가지고 다닌다. 자연 휴양림만 빼고. 베트남에서 거쳐온 사파나아장, 동반 등은 위도도 높은 데다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무척 춥다. 그 지방 주민들은 모두 두꺼운 패딩을 입고 다닌다. 숙소는 대개 에어컨으로 난방을 하거나 아니면 침대에 큰 전기 매트를 깔아놓는다. 에어컨으로 하는 난방은 그 효과가 크지 않다. 온도를 최고로 올려 틀어놓아도 한기를 막진 못한다. 전기 매트라 해도 시정은 다르지 않다. 그곳의 매트는 최고 높은 온도로 틀어도 그냥 미지근할 정도이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나라 전기 매트가 최고이다. 틀고 나서 1분만 지나면 뜨끈뜨끈해진다. 온도를 중보다 조금 강하게 맞추어 놓으면 까딱하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겁다. 아무리 숙소 방 안 공기가 차가워도 전기 매트를 뜨뜻하게 켜놓고 땀을 흠뻑 흘리고 자고 나면 다음날 몸이 개운해진다.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온돌의 민족인가 보다.